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장 재고자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발로서.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60쪽 문제 1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취득원가입니다. 자, 2번. 재고자산은 시가가 취득원가와 높은 때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의 금액으로 한다. 안 되죠? 무조건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하는 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자,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취득가액에서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은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랬어요. 1.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된다.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들 2번을 보겠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이걸 이제 재고자산 관련 부대비용, 부수비용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련 부대비용, 부수비용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관련 부수비용은 매입시, 자, 매입시, 매출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입시는 구매시, 매출시는 판매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매입시는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시는 뭘로 처리하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관리비로 처리한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 연계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우리가 말하는 운반비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운임이라고 부르는 운반비 또는 뭐 보관료 뭐 이런 거 관련 비용, 보관료 또 보험료 많죠? 뭐 이런 거 하역비 이런 거 이런 것 등 특특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답은 이제 1번이 틀려버렸네. 2번 소매재고법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 합니다. 딴 말로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해서 원가 결정 방법으로 주로 유통업에서 사용한다. 소매재고법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뭐 슈퍼마켓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3번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주로 수량의 감소에 의해서 기인한다. 그렇습니다. 자, 감모손실은 수량의 감소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시가가 떨어지는 거, 하락할 경우, 시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시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1쪽을 보겠습니다.
3번 재고자산은 내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인식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적성품. 적성품은 이 쌓아놓은 상품, 즉 창고에나 야적장이나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쌓아놓은 상품을 우리는 적성품이라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부탁한 사람을 우리 위탁자라 그러고 부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그럽니다.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판매 전까지는 자기 게 아니고 위탁자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시성품은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해 본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입 그런 상품 우리가 정수기인가요? 정수기 그렇죠. 정수기 같은 게 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성품은 매입자가 자기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판매자 즉 매출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함으로 대금의 해소와 관계없이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자, 맞고 4번 미착상품. 미착품이라고 하나 미착상품이나 같습니다. 적송상품, 적송품 이러듯이 미착상품이라고도 하고 미착품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는 선적 시점에서 아닙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도착 시점에서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4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그랬어요. 재고자산은 1. 결산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자의 적성품. 재고자산 맞죠? 2번이 틀렸네요. 할부 대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는 할부 상품 매출. 이것은 할부라면 이제 장기 할부를 말하는 경우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장기로 봐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되지 않는 금액은 바로 할부 상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3번 결산이 현재 매우 의사표시가 없는 시성품. 그 다음에 선적지 4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선적지라는 것은 출발해서 배에다 실어주는 걸 선적지라고 합니다. 선적지만 있는 게 아니고 기적지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적지라는 건 배에다 실는 겁니다.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이 현재의 운송 중인 상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달려서 보통 배가 제일 운송을 많이 하지만 비행기로 하면은 기적지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선이 아니라 기적. 배에다 비행기에 실는 거 기적. 또 자동차에 쓰면 이제 차적지 이렇게 해도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로는 수출을 못하죠. 육지 바다가 다 있어가지고 북한이 또 휴전선으로 막혀 있고, 그래서 차적지란 말도 쓸 수도 없고 선적지, 기적지 이 말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한 결산 운송 중인 상품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요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그랬어요. 1번 수탁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에 포함되고요. 2번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하여 운송 중인 매입 상품.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아직 도착 인도 기준이니까 도착이 안 됐은 운송 중에 있다면 이것은 선급금 계정으로 일단 처리해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올 때 상품, 매입 상품 좋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포함되느냐? 자, 매입 상품, 또 수출 상품도 좋고요. 저 매출 상품도 좋고. 우선 매입 상품일 때는 도착지, 이 상품을 이제 매출할 때, 잠깐만요. 제가 조금 다시 쓰겠습니다. 상품 매출시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이 도착지 인도 기준하고요. 인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기준. 선적지 하면은 부산이나 이제 인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적지 말고 김포공항이, 아니 죄송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한다면 김해공항이나 이런 데를 한다면 기적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발음이 안 돼서 그렇지 비행기 기자, 비행기, 항공기, 기적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착지 인도 기준에서 보면은 이 도착지는 뭐가 되냐면은 선급금 계정 도착할 때까지 선급금 계정입니다.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착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은 뭐랄까요? 아직 상품으로 계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착할 때까지는 뭘로 한다? 상품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것도 선적지 기준을 보면은요, 미착상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미착상품. 미착품이라고 그럽니다. 미착품이나 미착상품이나 같은 말이에요. 줄여서 미착상품. 미착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는데, 계정이 A씨입니다. 어카운트. 현재 도착하지 현재 도착하지 않았지만, 안 왔더라도 선적지 기준이기 때문에 미착상품. 도착지 기준인데 아직 도착이 안 했을 때, 도착할 때까지만 선급금 계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품을 매출했는데 도착이 안 했어요. 둘 다다. 상품 매출 시 미도착. 이 말을 지금 미착이라고 줄여서 미착이라고 하는데 미도착을 줄여서 미착 그럽니다. 또 상품을 줄여가지고 미착품 이렇게까지 줄여서 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한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도착지 인도 기준의 운송 중인 상품은 뭐예요? 선급금 계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1번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비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시용된 상품, 이거 시용품이라 그러죠. 또는 여기에 발송한 상품을 시성품이라 그러고요. 시용 판매된 제품은 재고자산에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시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상품을 뭐라 그래요? 시성품.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 운송 중인 매입 상품. 선적지 인도 기준 재고자산입니다. 미착 상품이니까 미착 상품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재고자산 들어가요. 요건 재고자산에 들어갑니다. 아직은 선급금이니까 재고자산 아니죠. 이런 하나 문제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5번은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좋은 문제. 좋은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잘 기억. 자, 5분 별. 자, 6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1. 적성품은 수탁자가 판매한 경우 위탁자가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맞고, 시성품은 이제 한번 써보는 걸 뭐라 그래요? 제품을 써보는 걸.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정수기. 시용 판매라 그러죠. 시성품은 시용 판매를 위해서 하는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표시를 하면은 이제 판매자의 재고자산 제외해서 매출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3번.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므로 대금 해소와 관계없이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서 제외한다.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인도 시점에서 인도하는 시점에서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이 4번이 틀리죠.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미착 상품이 도착할 때 인도 조건인 경우,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이럴 때 도착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서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즉 도착 시점에서 매입자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판매자는 제외하고 판매자 재고 자산은 제외시키고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입자는 재고 자산에 포함시킨다. 4번 정답입니다. 7번. 계획의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그랬어요. 자, 답은 개별법, 선입선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가법, 총평가법, 매출가격 하는 법. 그런데 매출가격 하는 법이 맞는데 매출 총이익법,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재무분석에서 나와요. 경영분석이나 재무비율 분석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7번의 답은 1번. 엉뚱한 말이죠. 8번. 다음 재고자산 중 자기가 제조한 것을 자가 제조라 하는데 중간 제품과 본품으로 판매 가능한 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랬는데 반제품이라 그러죠. 딴 말은 필요 없습니다. 반제품 또는 부품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답은 1번. 자, 다음 페이지 63쪽을 보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9번 매출 할인은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랬습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매출 할인. 매출 할인뿐만 아닙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전부 다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자, 하나 더. 자,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그랬어요. 자, 매출액에서 9번인가요? 그래요. 9번. 매출액에서 정리합시다. 액에서 차감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또 뭐가 있을까요? 매출 환입. 쉽죠? 이거 외워놓으세요. 기억. 자, 기억합시다. 기억. 10번.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의 내용 환입에 대해서 올바른 처리 방법은 또 금방 나왔는데 10번은 3번이 답이죠. 예. 11번. 매입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번엔 매입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그랬어요. 그러면 매입액에서 빼주는 항목은 뭐냐 그랬어요. 그걸 알면 금방 끝이네. 그죠? 예, 11번 볼까요? 이번에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입이 아니고 거꾸로 이제 환출 이렇게 세 개. 됐습니까? 셋.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공부하시면, 제가 언젠가 공부 잘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룹핑, 묶어라. 같은 것끼리, 엉뚱한 거리 묶으면 안 되고, 같은 것끼리 묶어야 돼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매출, 이렇게 같은 것끼리 그룹핑. 제가 지금 그룹핑하고 있어요. 자, 그룹핑. 자, 예, 묶는 것. 답은, 11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번. 기업의 기준상 매출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1. 판매업에서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의 합계. 여기 뭔지 알아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의 합계는 판매 가능 상품액이에요.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런데 매출 원가 나온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제조업에서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합계액에서 기말 제품 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고요. 3번이 이제 잘 보겠습니다. 상품 매입에서 직접 소요된 상품 매입액과 재비용은 매입할 때 포함을 해야죠. 자,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포함. 매입 시는 이렇게 포함을 해요. 뭘? 재비용. 부수비용을 딴 말로 말하면 재비용이라고도 하고요. 부대비용이라도 부대나 부수나 같은 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부대나 부수나 부수비용 딸려간다. 부대비용 한자로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3번이 틀렸고요. 4번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맞습니다. 매출원가가 산출되겠죠. 13번 재고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내용이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지금 방금 했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자, 이건 뭐요? 차감 항목이네요. 13번. 네, 답은 3번. 똑같죠. 이 같으면 계속 나와요. 요리 꼴고 저리 꼴고. 꼬아서 꼬 이렇게 꼬아서 하거든요. 이런 속지 말아주세요.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14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알맞은 것은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 판매 수수료. 2. 판매 시 운송 비용 포함시킵니다. 죄송합니다. 판매 시 운송 비용은 분리합니다. 판매 수수료도 분리해서 하고.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 판매 시 운송 비용은 운반비. 자, 3번 재고자산 매입 시의 수익 관세는 포함합니다. 자, 수익 관세 있어. 재고자산 매입 시에 수익 관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관세에도 공부 좀 하시겠습니다. 그 나오면 저는 막 집중 난탈하거든요. 그러면 재고자산 매입 시 수익 관세예요. 자, 수입 시 관세를 냅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뭐냐? 관세뿐만 아니고 또 뭐예요? 주세. 수입 시 주세. 교육세 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가 있어요. 옛날 여러분들 할게요. 특별소비세라고 여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개별소비세 이렇게 했어요. 예? 좀 저 이름이 이제 특별소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냉장고에다가도 붙이고 피아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 필수품이 돼버리니까 이제 특별소비세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개별소비세로. 농어촌 특별세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을 위해서 이제 서텍스 부가 형식으로 부가세라 서텍스로 이렇게 부과시키는 겁니다. 스스로는 못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교통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수익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수익관세에 같이 포함시켜줍니다. 자, 14번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메모해드린 거 진짜 괜찮은 것들 많아요. 예를 돕기해서 꼭 필기해 두세요. 여러분들 그 15번요. 15번 어찌하죠? 14번하고 15번이 똑같은 문제네요. 이렇게 같은 문제를 계속 내요. 그러면 짜증나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답을 틀리게 썼네요. 해답 좀 고쳐주시겠어요? 15번의 답은 3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글자나 안 틀린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답을 잘못 썼어요. 원래 없애려고 하다가 어떻게 착각을 일으켜서 했습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답은 3번. 14번하고 이게 정답입니다. 수학은 똑같으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번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14번도 3번, 15번도 3번. 그 답만 틀렸던 겁니다. 설명 안 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답이 또 2번으로 표시가 밑에 되어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16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맞는 것은 그랬어요. 1번, 매입과 관련한 할인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입, 이런 것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차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차감한다. 자, 2번, 취득가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조금 이런 문제 읽을 때는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차감한다, 포함한다, 그것만 바꾸면 되지. 뭐 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꼭 말을 하려다가 더 헷갈리겠죠. 3번, 제조원가 중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낭비된 부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뭘로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더 플러스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제조원가 중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보관 비용, 이 보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아니야. 포함하지 않아. 보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보관료로 처리합니다. 뭐라고요? 보관료. 이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보관료로 처리합니다. 예. 자, 16번 답은 3번. 여러분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1번,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서 매입가액의 취득가 중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플러스한 금액이다. 가산한 금액이다. 2번, 제조원가는 보호기간 종료일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또는 직접 재료비, 노무비, 좋아요. 제조와 관련된 변동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원가 및 고정 제조 간접원가, 즉 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체계적인 배부라는 건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한 금액을 우리 체계적인 배부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체계적이란 말을 씁니다. 네, 맞는 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린 답이죠. 해답을 봐요. 오늘 틀렸잖아요. 해답 믿지 마세요. 하나 틀렸잖아요. 15번 다 고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 틀린 거 똑같이 틀렸는데도 그걸 뭘 고치면 안 되겠죠. 물론 주석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3번, 매입원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액은 차감하나 할인은 차감하지 않나. 피곤해. 애누리, 할인, 애누리, 한출, 한입 다 차감하죠. 전부 차감합니다. 매입, 할인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차감한다. 차감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답은 3번이 틀렸군요. 4번,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정상적으로만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죄송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 포함될 수 정상적인 거는 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인 건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설명 잘해야 되겠네. 자, 18번. 재고자산 평가 광고이 아닌 것은 정액법이죠. 2번이 틀렸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즉 감가상각 방법이고 답은 2번이 틀렸고 19번. 기업액의 기준에서 정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지분법이에요. 이건 그냥 보시면 알겠는데 이거는 연결재무제표나 결합재무제표에 가면 지분법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방법이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지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실물 흐름에 따라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수익과 비용이 가장 정확하게 이거 하나하나 한 개를 다 대응하는 방법이 개별법이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게 시험 문제는 참 1대1 개별. 좋아요. 20번의 답은 1번. 21번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는 수량 결정 방법은 딱 두 가지죠.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다? 계속기록법은 장부기록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은 뭐래요? 줄여서 실사법이라고도 한다. 좋아요. 자,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제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재고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재고 단가 결정 방법이고요. 이제 21번은 답은만 알게 되겠어요. 이제 실제 재고조사법이죠. 22번의 답은 1번.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23번 기말 재고액이 비교적 시가에 가까운 최근의 원가로 평가되는 방법은 이거 앞에 설명 다 드렸어요. 답만 부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이에요. 뭐냐면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먼저 이건 이제 어떻든 간에 최근의 원가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내보내니까 가장 최근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는 후입선출법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후입선출법 아니면 선입선출법이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무슨 평균법, 개별법 이런 거 고르지 마세요. 이동평균법. 그냥 선입선출법 아니면 모르면은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시험 문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선입선출법 아니면 후입선출법이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50% 확률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시험 문제 그래요. 예. 말이 어려울 때는 이왕 찝으려면 4개 중에 하나를 찝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찝으시다. 50%. 자, 23번 답은 2번. 자, 24번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25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건 수량 결정 방법이죠. 실지재고조사법과 또 하나는 뭐예요? 장부기록법이 있습니다. 26번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된 문제라서 답만 3번 계속기록법이 있습니다. 25번, 26번은 시험 문제가 비슷하죠. 자, 27번 이것도 중복됩니다. 재고자산 수량결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계속기록법 4번, 27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을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니까 가장 최근에 가장 늦게 매입한 상품, 그러니까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죠. 이것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이 평균법에는 총평균, 이동평균이 있고 맞고요. 3번 성격 또는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이라도 모두 같은 방법? 아니야. 하여튼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읽어보기만 하죠.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수량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인플레이션 발생 시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방법이 후입선출법이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뭐요? 가장 뭡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후입 늦게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내보내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은 적게 나타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지난번 설명했습니다. 문제풀이. 자, 앞 강좌에 와서 한번 다시 이해가 가면 또 이론 강의를 좀 정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이다. 선입선출법의 특징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내보낸 거죠. 선입선출법이 뭐라 그랬어요? FI first in first out method.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내보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늦게 들어온 놈이 마지막에 남는다. 이 말이니까. 자, 선입선출법 1번 일반적인 물량을 들어서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판매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므로 기말 재고 자산은 공정가액에 가깝게 보고됩니다. 아주 공정가에 가깝게. 공정가액이 뭐예요? 딴 말로 시가. 공정한 시가를, 시가 할 때 공정한 시가. 즉 우리는 공정가액이라 한다. 공정가액이 뭐라고요? 공정한 시가. 자, 3번 물가 상승 시 현재 매출 수익의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입선출법은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방법이에요? 후입선출법이죠. 반대로. 제가 말했잖아요. 꼭 시험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라고. 예. 4번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정답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가 상승 이익을 가장 적게 계산하므로 이익이 가장 적게 나온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이익을 줄이는 거죠. 물가 상승 심한. 그래서 이익을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건 선입선출법이고 이익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은 후입선출법이다.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저가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틀린 것은 그랬어요. 1. 재고 자산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예, 실현 가능 가치. 이것이 바로 저가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 가치가 높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오케이. 시가는 회계 기간 기말에 추정합니다. 예, 당연하죠. 결산 때 합니다. 자, 재고 자산의 시가가 장부고액보다 이하로 하락한 경우 발생한 평가 손실은 뭘 한다?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매출원가로 처리. 4번이 정답이게 되겠습니다. 31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이건 답만 그냥 할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물가가 이제 계속 계속적이나 지속적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 한자로 말하면 이제 계속적, 같은 말이에요. 지속적. 예, 같은 말입니다. 계속적, 지속적.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재고자산 수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총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고 가장 적게 되는 건 후입선출법이다. 답은 여러분 1번과 32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 자, 33번. 전년도에 비하여 당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당해년도, 금년도 손익거래세에 반영되는 매출원가의 많기. 예, 크기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저기를 할 때는 금액을 말할 때는 이제 많기 그래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옆으로 빗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많다, 크다. 자, 이럴 때 많다 할 땐 다를 쓰겠습니다. 크다 할 때는 대를 쓰고요. 적다
적다 그럴 때 많다, 적다 할 때는 적다, 적다 소를 쓰겠습니다. 또 작다, 크다 반대는 작다예요. 이렇게 소자를 쓰겠습니다. 한글은 똑같지만은 적을 소, 작을 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지. 크다, 적다 아니야. 그럼 뭐 할 때 쓰느냐? 요거 1번에 해당되고 2번에 해당되면 1번에 해당되는 요것은 수량이나 금액을 말할 때는 많다, 적다. 이건 규모를 말할 때 규모나 규모 이런 또는 뭐 면적 이런 거 이런 걸 말할 때는 크다, 작다. 적다가 아니야 작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표현을 못한 게 뭔지 알아요? 크다, 많다보다 더 못한 게 작다, 적다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학생들 작다와 적다를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왜 그걸 모를까요? 선생님들의 무한한 책임이 느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죄송하게도 참 한문을 너무 몰라요. 제가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문을 써보는데 진짜 놀랐어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돼. 한문을 교육과정이 없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한문을 안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제 없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나 우리말을 모르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프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가가 상승했단 말이죠. 많게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후입선출법이 제일 많고요. 매출 원가가. 그럼 이 원가가 많으면은요, 이익이 작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항상 중간이고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내용을 설명했었으니까 간략하게 합니다. 매출 원가가 높으면요, 이익이 줄고요. 이익이 많으면 원가가 줄고 그래요. 서로는 상대성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34번 별 표시합시다. 이거 좀 생각 좀 해서 풀기 때문에 밑에 주석도 잘 보시면 좋아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재고 평가 방법이 가장 많은 순이익과 많은 매출 원가를 내나요? 자,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가장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라든가 또는 재고 금액이 이런 것들이나 매출 총이익, 그런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근데 하나 여러분들한테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문제도 없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선입선출, 후입선출법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요, 선입선출법 하나, 후입선출법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 근데 어느 시점에서 딱 보면 이게 차이가 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걸 전제 조건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뭐 몇 년, 평균 내보면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선입선출, 후입선출법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가 왜 그러냐면 재고가 먼저 나오는 금년 재고가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이제 2년까지 들어가겠지만 금년 재고가 내년에 안 나머진다 그러면 1년 안에 끝나든가 많아야 2년까지 3년까지 재고가 모르겠어요. 그 재고가 6년 7년까지 가는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요. 대부분이 1년, 2년 안에 다 재고가 소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 선입선, 후입선출법, 평균법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똑같아진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슬쩍 안 다루겠습니다. 자, 35번 몇 페이지냐면 72쪽 35번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때
전기와 단기의 재구전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제 단기 재구전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매출원가는 가장 많은 게 뭐라 했어요? 후입선출법이라 했어요.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다음 평균법. 잠깐만. 매출원가가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매출원가 가장 많은 것.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가장 많은 것은 후입선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익선출법. 답이 또 틀렸네. 이건 중복된 문제입니다. 예, 답은 35번 답은 몇 번이에요? 제일 매출원가가 가장 많은 걸 후입선출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답은 3번. 또 해답이 틀렸네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교정을 잘못 봤나요? 예, 좋아요. 이거 중복 문제라서 35번은 답만 불러주고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35번의 답은 3번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답 3번. 자, 나중에 여러분 정오표 만들어 드리고 35번의 답은 3번. 정답. 후입선출법이 가장 많습니다. 물가가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합니다. 답은 2번이 정답 맞네요. 왜냐고요? 제가 이렇게 틀린 것은 2번 정답 맞았어요. 왜 맞냐면 물가가요. 물가가 올라갈 때는요. 매출원가가 가장 많은 것이 후입선출법이 맞아요. 근데 물가가 이번에 내가 시험 문제 잘못 읽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쫙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예요. 후입선출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이에요. 답은 2번. 이거 물가가 밑줄 쳐나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하락이라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매출원가가 많습니다. 디프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자, 물가가 이제 항상 물가가 저는 이제 항상 실물 경기에 보면 물가가 올라가지 물가가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 거의.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재고자산의 기초수량과 기말수량이 같을 경우에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가장 많게 하는 재고자산 원가 방법으로 묶여진 것은 그랬어요. 우선 매출원가 가장 많은 것은 후입선출법 맞고 물가가 올라갔지만 인플레이션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것은 선입선출법. 순이익이 가장 많아야 법인세 비용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 37번 하고 37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7번입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37번에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500만 원을 지금 뭐 정신이 통일이 안 됐나? 35분 답을 한번 잘못 가르쳐줬다. 정신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빼버리려고 보지도 않았어요. 중복 그냥 빼버리려다가 제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말이 하락하는 경우 그 말. 지금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품권 500만 원 소비자가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그랬어요. 소비자가 현금으로 판매했어요. 50만 원을. 자, 소비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했어요. 이렇게 판매하면서 칠판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차변에 50만 원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걸 뭐냐면 소비자 현금 판매한 상품권 판매 시점에서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 나타나는 원래는요 상품권 선수금이에요. 상품권 선수금 이걸 50만 원 이렇게 분결 해야 돼요.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50만 원. 이게 부채거든요. 여러 부채 계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 상품 매출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계정값을 안 쓰고 원래는 부채로 써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써버렸어요. 수익.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부채가 감소됐죠. 부채가 줄고 상품 매출이 늘어나죠. 그럼 부채가 줄었으니까 자본도 덩달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했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차분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이렇게 놨잖아요.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요만큼 부채가 지금 50만 원어치, 이게 50만 원, 요만큼 부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요걸 뭘로 처리해? 매출로 처리해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수익이 돼 버렸잖아요. 그럼 부채가 이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효과로서는 부채의 과속 예상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이게 색칠한 것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부채가 과속, 적게 계상했다. 과속 예상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재고자산 가액을 실제보다도 이번에는 많게 했어요.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많게 계산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도 똑같이 T 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자, 이번에 뭐라 하냐면 요 기초상품 재고에 이걸 기초재고라고 쓰고요. 이걸 단기 매입이라고 씁니다. 물론 상품 계정입니다. 요만큼을 우리는 기말 재고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매출원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를 봅니다. 기말 재고자산은 실제보다 많게 계상했어요. 얼마나? 요만큼. 실제보다 요만큼 이렇게 계상했어요. 요만큼. 그렇게 실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얼마인지 금액이 나왔으면 100이라면은 한 110 정도 이렇게 했어요. 10%를 많게 했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이만큼 줄었죠. 10%만큼 매출원가가 늘렸으니까 매출원가가 축소됐습니다. 어떤 매출원가가 감소한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 알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요. 증가됩니다. 당기순이익도 같이 증가돼요. 매출 총이익이 안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했다. 아니죠. 10%면 10%만큼 요만큼 면적만큼 요만큼이 증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통계 문제와 계산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냅시다. 힘내자! 파이팅! 감사합니다.